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의 서부 끝에 있는 우리 모로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로코하고 모나코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모로코는 그 나라 이름이고 모나코는 유럽에 있는 한 조그마한 프랑스 속령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 혼돈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로코 그 아랍 국가를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리비아를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비아는 예전에 이 로마 시대 때의 그 속국이었습니다. 카르타고라고 우리가 아주 저 유명한 카르타고가 있는 그곳인데 이것은 굉장히 그 땅은 넓습니다. 한반도의 8.5배나 되는 그런 땅에 인구는 650만 밖에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인구도 대부분이 베르베르인이라는 종족입니다. 1951년도에 현대 이 국가가 수립이 됐고 그 전부터 오랜 그 고대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땅덩어리가 이렇게 큰데 인구는 이거밖에 없느냐 할 때는 이 나라는 99%가 사라 사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사라 사막 쪽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인도할 겁니다. 이 나라의 그 수도는 트리폴리라고 그렇게 돼 있고 공용어는 아랍어를 쓰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지중해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이집트, 서쪽으로는 알제리, 그리고 동남쪽에는 수단, 남쪽에는 차드, 남서쪽에는 니게르로 둘러싸이는 이 나라고 우리 이 나라 다음에 우리 살필 튀니지와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면적이 참 엄청나게 큰 것으로 이 아프리카에서도 네 번째 큰 그런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하면 이제 구레네 시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캐톨릭 성경이나 공동번역 이런 데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키레네 시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레네 시몬 고대 근동이나 일반 사회에서는 키레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여기는 그 키레나이카 지역의 고대 도시고 이 구레네는 고대 로마 그리스의 도리아인들이 BC 630년경에 식민지로 건설했으며 크레타 섬과 마주보는 해안가와 위치했습니다. 5단 페이지에 지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구레네는 지중해에서 해발 550m가 되는 고원에 놓여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매우 먼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중해 바로 동쪽 끝자락에 거기에 보니까 예루살렘도 보이고 가이사라도 보입니다. 그 예루살렘과 그다음 그거를 지중해를 타고 해안으로 내려오면 첫 번 항구가 최대 항구가 알렉산드리아 항구가 있죠. 그거는 바로 고센 지방의 맨 끝자락이 되는 그리고 나일강의 제일 마지막 하류가 되는 바로 그 곳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최대 항구입니다. 그 에프라임에서 제일 큰 항구가 거기 있고 두 번째 큰 항구가 바로 구레네라고 옆에 이제 있죠. 우리 이 나라를 지금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를 리비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레네는 바로 밑에 북쪽으로 조금만 배 타고 가시면 크레테라고 나오잖아요. 이 크레테스는 어떤 섬으로 유명합니까? 이곳에서 헬레니즘이 생겼습니다. 헬레니즘이 어떻게 기원합니까? 제우스 신이 황소로 변해가지고 그 아리따운 그 여자 저 이제 그 요정인 오이로파가 오늘날 유럽이 된 겁니다. 오이로파 때 EUROPA 오이로파
그게 여기서 크레타 여기서 그들이 연애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 그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수리아, 시리아 그 밑에 바로 레바논 오늘날 시돈과 두로 지방이죠. 거기가 바알 종교의 본산지거든요. 이거를 페니키아라고 그럽니다. 거기도 큰 무역상이죠. 이 페니키아 여기에서 수비해 온 바알 종교가 크레타에서 또 헬레니즘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 이것이 온갖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를 만들어냈던 철저한 인본주의 그런 이제 사상이 여기서 발현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리스 반도로 올라가서 이것을 이제 전 세계에 퍼뜨린 그런 장본인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가 이제 이 알렉산더를 교육을 시켜놨더니 이 알렉산더가 헬레니즘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거기서 이 알렉산드리아 저 여기 그 알렉산더가 그 헬레니즘 문화를 각 나라에 이렇게 심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 학문의 기초가 됐고 이 헬레니즘으로 이 세계를 정복을 했던 막 그런 장본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여기서 말하는 시골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있는 조그만한 시골이 아니라 저 구레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 먼 지방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게 시골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그래서 먼 그 작은 마을인 그게 작은 말도 아니죠. 트리폴리 거기서 이제 온 분인데 이분이 와서 그들이 억지로 그를 십자가에 지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까지 이제 가게 됐던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분의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 이 두 아들도 그 아버지가 대신 진 십자가가 덕분에 두 아들이 다 철저한 기독교 복음 전하는 자가 됐고 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도 역시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존경하는 영적인 어머니가 바로 이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바로 루포의 어머니였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 16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이 구레네 시몬의 고향이 바로 여기서 왔다. 여기 지금 그 당시 로마 그 시대니까 로마에 이게 다 속국에 있는 것이 알렉산드리아도 그랬고 또한 이 구레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이 키레네 지역이 이제 그 당시에 카르타고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니발 장군이며 뭐 카르타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마지막 이 성경 27권이 완성이 됐을 때도 카르타고 회에서 됐는데 그게 또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리비아 오늘날 리비아는 참 대단한 곳입니다. 여기는 유대인 공동체가 BC 300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중간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말라기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던 것이 BC 400년이었고 세례 요한의 출생했던 바로 그 영년에 400년이 암흑기더라 그러는데 그 기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일부는 한국과 일본까지 오고 헛되진 우리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많이 여 밑에 아프리카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가기가 편했습니다. 배 타고도 건너갔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리비아의 문화는 현재 가보면 이슬람 문화고 리비아의 사회주의에 영향을 미쳐서 이슬람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이념을 카타비 때 그때 만들었습니다. 이 카타비는 1969년도에 쿠데타 일으켜서 대위가 말이죠. 쿠데타 일으켜서
이 나라를 장악해서 그분이 이제 시민들에게 암살되기 전까지 이렇게 오랜 독재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생겨난 것이 이슬람 사회주의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는 철도와 도로가 해안 지역에만 정비되어 있어서 그 해안 지역이라는 게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사막 오지로의 교통은 참 곤란합니다. 이제 그 다음 나머지 다 사막이기 때문에 이 벵가리와 또 트리폴리의 국제공항이 있어 카이로, 로마, 튀니스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스 미국 장관, 국무장관이 2006년도 5월 15일에 그 미국과 리비아가 공식 수교 대면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가다피의 역사적인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 리비아와 같이 핵무기 프로그램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자진 폐기를 촉구를 한 일도 있습니다. 이때 가다피는 2003년도 12월 핵무기 의혹 시설과 화학 무기 등 대량 실상 무기를 모두 자진 폐기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 등 국제 기구에 사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다피의 이 아랍식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 봉쇄를 해제를 시키고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린의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멘토였다. 이것이 이렇게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6장에도 등장하고 있을 만큼 참 이 가족 전체가 아주 초대 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시초가 바로 아버지 시몬이 억지로 지게 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됐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된 겁니다. 참 이런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트리폴리에 가서 이분을 어떤 기념하는 교회당이라든지 또 어떤 뭐 기념비 정도라도 있느냐 하면 없어요. 이게 이제 지금은 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것을 여기 트리폴리에 하나 좀 세워주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우리 선교 동역자인데 그러나 한 가지 1941년도였습니다. 그때 히브리 대학에서 다윗성 남쪽에 다윗성 남쪽이라는 것은 오늘날 바로 실로암 못 남쪽입니다. 거기에 한 매장지를 발견했는데 그때 어떤 비석이 나오냐면은 이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가 이런 표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뼈상자 있어요. 오술이라고 뼈상자. 뼈상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장법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묘시에 1년 방치됐다가 다 뼈가 이제 되잖아요. 그럼 이 뼈들을 뼈상자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뼈상자는 이제 조상 대대로 밑에 조상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거기 뼈상자 이름 보면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추정컨대 그 밑에 있는 뼈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의 뼈일 것이고 그 위가 이제 장남인 알렉산더의 뼈가 거기에 이제 붙였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어서 많은 오늘날은 이 알렉산더 그리고 이게 그 시몬의 가족들이 바로 예루살렘 여기에 머물면서 초대교회 선교를 하고 마지막 그렇게 순교를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들 합니다. 그 뼈상자가 나와서 그때 1941년이니까 2차 대전 바로 직전이죠. 그때 참 이런 상자가 나와서 그것이 고고학계에 큰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얘기 이런 리비아에 지금 또 뭐 이슬람교가
그 7%가 그 이슬람 국가입니다. 다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선교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드러내는 거 선교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리비아에는 예, 그 콥틱 교인이 있습니다. 6만 명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콥틱 교회는 아신 대로 마가가 60년, AD 60년에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가보면 그 이집트입니다. 그게 마가가 세운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수백 명이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마가의 콥틱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세웠던 교단 이름이 콥틱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할 때에 중간에 이자 빼고 이게 맨 뒤에 빼면은 요게 옛날에 자기들이 본래 콥틱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콥틱이라는 것은 그 이집트의 본래 원뿔이 이런 이름인데 거기 교단이 콥틱 교단.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방 정교회 같습니다. 그리고 서방 캐톨릭 교회는 또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오래 원뿔이죠. 그래서 이 콥틱 교회는 지금도 그 동방 정교회와 같이 아주 오랜 그런 교회로 인정을 지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6만 명이.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사진 나오는 것이 이분이 마가예요. 마가고 이분이 이제 저 뒤에 탑처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게 알렉산드리아 항구입니다. 그게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에 속한 이 등대, 알렉산드리아 등대 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바다가 나온 것은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작했던 이 콥틱 교회 교인이 한 6만 명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한 4만 명 정도. 그 두 명의 주교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성공의 교회가 있으며 이집트 교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거의 없습니다. 한인교회 그저 하나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만큼 리비아는 복음에 참 불모지입니다. 2014년에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분쟁으로 인해서 투브루크로 피난한 정부와 트리폴리에 남아있는 정부가 서로 대립 중이에요. 그래서 2015년 12월 이후로 통합서명에 합의는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통합이 되지 않는 이런 이상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카다피의 후유증으로 생긴 갑자기 여기에 민주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이제 그게 후유증으로 생긴 선거의 이런 참 후유증으로 나라가 이렇게 지금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의 리베리아에 있는 베르베인인이 살고 있거든요. 97%입니다. BC에 이 카르타고 그 나라의 때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이 7세기에는 이슬람교가 쳐들어와서 이게 북아프리카가 전체 아랍화가 됐죠. 오랜 역사 동안. 그리고 오스만 터키 시절 때 400년 통치를 받았고 그리고 1차 대전 이후로는 이탈리아가 이 나라를 잠시 점령을 했고 그 다음 영국이 영국령에 있다가 잠시 프랑스 지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영향도 옵니다. 지금 요 위에 우리 지도에 보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있는데 이 나라가 저 북쪽으로는 이스탄불 우리 그 로마였죠. 그리고 다마스커스 이 시리아의 거기도 수도 그리고 바그다드까지 이르는 아주 넓은 지역 이 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모든 팔레스타인 시리아 요 지역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오늘날 그 라오즈산이며 또한 이제 메카 이것이 전부 다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로를 거쳐서 알렉산드리아에 거쳐서 트리폴리에 거쳐서 오늘 또 후반에 살던 튀니스 그까지가 다 이게 로마 제국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튀니스와 트리폴리 요 지역이 옛날에 카르타고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시대 때 유명한 거였죠.
오늘날 이 이슬람 이 사회주의 이 카타피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나라가 1959년부터 유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산유국 수출국이 되어서 이게 제4위 산유국 굉장하지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 나라는 철저하게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술 판매 금지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술을 절대 먹지 않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좌우지간 이렇게 국가에 지날 때 비행기조차도 그 나라 국경 통과할 때는 이 술을 못 마시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금주 유능이 철저한 나라입니다. 여기도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석유가 무기화 재창이 돼서 생산 제한, 뭐 금수 가격 인하 등 재반 문제에 항상 순봉을 서는 나라가 리비아였습니다. 리비아는 본래 농업국이었죠. 그래서 밀과 보리, 감자, 대추, 야자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올리브, 감귤류는 지금도 세계적으로 많이 재배되고 또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 양과 염소, 낙타 이것이 사육이 되어 피역, 양태들을 수출을 합니다. 근데 그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식량의 85%를 수입할 정도입니다. 거기는 농토가 많지 않죠. 그래서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조는 석유 수출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공업화를 비롯한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계류, 자동차, 금속 제품, 전기기기 등 이것이 이제 수입 품목으로 있습니다. 리비아 하면은 오늘날 리비아 하면 카다피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1969년 9월 1일 날 아드리스 1세 국왕의 외유 도중에 이 카다피 대위입니다. 그 당시 대위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성공했지요. 그래서 이 카다피는 이 아랍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정책을 함께 추진을 해서 1972년에는 이집트와 시리아와 연합하고 그리고 1977년도에는 이집트의 친 이스라엘 정책에 반발하여 탈퇴를 선언합니다. 이후에 카다피는 리비아를 그 자신의 독특한 이슬람 사회주의에 근거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사상이 이게 The Green Book에 또 나타나 있다고 해요. 이 카다피의 정권은 반미주의로 유명합니다. 미국과 서방권을 철저하게 이렇게 차단하고 그리고 수많은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1986년도 레이건 때인데 미국의 공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핵무기 개발과 인권 탄압 등으로 인해 리비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이랬던 리비아에 대한 서방 국가의 제재는 카다피가 서방에 대한 개방을 선언한 2003년도 후에는 이것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카다피가 결국 이제 시민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그가 2003년도까지는 이제 아주 이슬람에서도 사회주의적인 그거를 이제 표방했습니다. 카다피가 2011년 10월 20일 날 한 시민에게 피살됩니다. 이때 여기에 불었던 것이 민주의 바람이 불어요.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로코도 마찬가지지만 모로코가 제일 민주화의 바람이 먼저 불었고 이게 핸드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보급되고부터 그 이슬람권에 갇혀 있는 젊은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인터넷이나 또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세계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접할 때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것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이슬람 여성들이 우리는 왜 이게 차도를 이거 늘 끼고 다 히잡을 왜 늘 쓰고 다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인권 이제 신장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왜 우리는 참정권이 없느냐 왜 여성들이 쫙 이렇게 직장을 못 구하느냐 이래가지고 이래서
민주의 바람이 일어났고, 그 다음 또 이제 일반 사회 젊은이들도 이제 이 이슬람 교조주의에 갇혀 있던 그들이 깨어난 거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카다피가 그때에 바로 그의 모든 독재와 이런 것이 탄로가 되고, 민주화의 그런 바람의 영향으로 카다피 정권이 실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널드 레이건이 한때는 중동에 미친 개라고까지 불렀던 이 카다피가 말년에는 참 비참하게 끝납니다. 독재자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인데, 좌우지간 여기 가보면요, 옛날 로마였으니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카르타고. 그래서 트리폴리 이 옛 도시에는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의 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로마의 황제도 여기 이제 한 번이 또 출생되기 때문에 이 대단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유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대로 지정했는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이 리비아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낙후가 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지금도 가보면은 2011년 발생한 아랍의 봄입니다. 이런 운동을 기점으로 그 순위가 점점 하락이 돼가지고 이 모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것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고대 지중해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유적인 렙티스 마그나, 참 여기에 가보면은 그리스 시대 유적지 키레네 등 5곳이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대단한 곳입니다. 이곳에 가보면 이곳이 아프리카가 할 정도로 완전히 이거는 유럽 문화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문화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유적은 이 트리폴리에서 동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곳인데, 오늘날 리비아 홈스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로마 시대 극장과 건물들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렙티스 마그나 고고 유적지거든요. 수도에서 한 120km 떨어진 여기에 걸출한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한 황제가 출생했어요. 후일에 로마의 황제가 된 루시우스 septimius 또 세베루스, 이 사람이 여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의 이름 속에서 렙티스라는 저 용어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때 이 시대 전성기를 맞이해서 이 도시가 확장이 되고 정비가 된 모습으로 지금도 가보면은 이 로마 제국의 아름다운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공공건축물, 항구시설, 또 로마 시대 때의 시장 모습들, 또 창고의 모습, 상점의 모습들, 기둥으로 쭉 세워진 이 가르도,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주거지의 환경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비아에 이런 데 가보면 옛날 로마 시대 그 문명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 있는 극장이 있죠. 이런 극장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지중해를 본으로 이렇게 참 레티스 마그네에 가면은 이런 로마 시대 때 극장도 잘 보유되어 있고, 또 사브라타 여기에 가보면은 여기도 고대 이 트리폴리 타니스라고 했는데, 가장 서쪽에 있던 도시인데 오늘날 리비아의 북서쪽 자비아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아프리카 배후지의 물품 수송으로 교역을 하기 위해서 건설됐던 페니키아 그 상업 교육도시로서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또 누미디아 왕조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구 도시가 다 저 위에 있는 페니키아 그 항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옆에 있는 알렉산드리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다 이렇게 지중해 변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지중해 변의 유럽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키레아라고 불렀던 리비아, 오늘날 이것이 아프리카의 아테네라고까지 별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아테네.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이 여기 다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리스 식민지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오늘날 리비아의 샤하트 마을이 위치했던 고대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 키레네는 이 지역 당시 5 그리스 도시들 중에 하나여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리비아의 동부 지역을 일컫는 명칭인 키레나이카, 이거는 키레네를 본다 지은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레네 시몬을 키레네 시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일반 사회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그대로를 공동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키레네 시몬. 예, 이게 오늘날 리비아를 지칭하는 옛날 명칭이기도 합니다. 또 이 키레네 유적지에 보면은 이렇게 제벨 아크다르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에 위치한 고지대의 초목이 많았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대로 이 지역이 다 사라 사막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초목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큰 오아시스라는 뜻입니다. 여기 물이 있기에 또 숲이 있고 이렇게 해서 도시가 형성되는 키레네. 이 그리스인들이 아폴론에게 봉헌했다고 키레라고 불렸답니다. 그 셈을 따라서 지어진 이름이래요. 그래서 키레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아리스티포스가 BC 4세기에 창시해서 BC 3세기 동안에 융성하고 널리 알려졌던 키레네 학파가 있지요. 그 키레네 학파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이것을 아프리카의 아테네라고 불렀습니다. 키레네 학파는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인데 이것이 이제 그 아테네에 있었던 쾌락주의는 굉장히 열려하는 것에 비해서 여기는 조금 다른 좀 색채가 있습니다. 우리 키레네 혹은 케레네 학파라고 하는 것이 극단주의적인 이런 쾌락주의를 얘기하는데 4세기 BC 4세기에 설립된 극단적인 쾌락주의. 이때 이제 다 플라톤이 활동할 그때입니다. 아리스티포스라는 이 사람이 손자가 만들었다고 말하며 그 이름을 따서 아리스티포스의 출생지인 키레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소크라테스 학파 2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키레네 학파입니다. 우리 고대 고전 우리 철학을 배울 때에 이거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 키레네 학은 쾌락이야말로 최고의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주로 육체의 만족이라는 의미의 쾌락, 그 이상 정신적인 쾌락 이상을 강조하고 선택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키레네 학은 쾌락을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 당면의 쾌락을 지연시키는 것을 부정합니다. 이런 점에서 키레네 학은 유명한 에피쿠레스 주의와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에 나오는 쾌락주의는 에피쿠로스거든요. 카르데 디아, 오늘을 즐겨라. 이런 그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 키렌의 이 쾌락주의가 굉장히 이것은 좀 오래가는 그런 오늘 즐기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쾌락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것으로 우리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파인데 이 본고장이 바로 이 리비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키렌의 유적지를 봅니다. 이것만 다 둘러봐도 반나절 이상이 걸려요. 아프리카의 아테네를 가는 곳에 보면은 여기가 뭐 그리스인지 여기가 무슨 로마인지 여기가 뭐 아프리카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아프리카에도 이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키레네 악바에 대한 이게 이제 그 회의주의적인 이론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키레네 악은 인간은 확실히 당면의 감각, 즉 경험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감각을 일으키는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철학사에서 많은 그 시험이 나오는 게 에피쿠로스와 키레네 학파의 차이점이 뭐냐, 공통적인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벌꿀을 핥아서 달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벌꿀이 달다 여부는 모른다. 뭐 이런 것으로 게다가 또 타인의 경험도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다 해서 좌우지간 이런 쾌락주의에 대한 이런 철학을 이룬 것이 바로 이 키레네 학파의 특징입니다. 또 여기 이제 테트라프 아카쿠스라는 이곳으로 우리 가봅니다. 여기 보면 또 안과과로 유명한데 역시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입니다. 이 암석 단청 지계에 수천 개의 다양한 동물 벽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C 12,000년에서 뭐 이제 진화와 들어온자는 이렇게 길게 잡잖아요. AD 100년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이 벽화 사라 사막 여기에 있습니다. 대대로 살아왔던 다양한 생활 방식과 동식물의 변화를 생생히 여기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화 연구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또 가다메스 옛 시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면 사막의 진주라고 불리는 가다메스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라 사막에 건설된 오아시스 도시로 또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 마을에 가옥이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가옥의 기능이 수직적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1층은 물품을 저장하고 2층은 온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그리고 건물 위에는 여성들을 위한 개방형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통로처럼 연결된 네트워크형의 골목길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화를 볼 수 있는 게 가다메스 여기에 가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사하라 사막 주로 이 나라는 99%가 사하라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 사막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여기 사막을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리비아입니다. 이렇게 모래 언덕이 형성이 됐고 이 모래 언덕은 오늘과 또 내일 보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바람이 부는 데 따라서 생기는 그리고 모래밭에 생기는 물결들 이런 것들이 참 독특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낙타들 이용으로 주로 이렇게 다니는 곳인데 낙타 여행을 이렇게 이 사막에서 이렇게 해보면요. 말탈제처럼 우리의 상체를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상체를 앞으로 sol림보다 뒤로 이렇게 sol리면서 타는 것이 안전합니다. 좌우지간 이게 오랫동안 이 낙타 타면요. 엉치도 아프고 참 이게 이 다리도 참 이렇게 아파요. 참 이런 곳을 며칠씩 이렇게 가야 되는 사막 여행. 이거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가다가 보면 이런 돌도 있어요. 이 사막이라고 뭐 사막이 아니라 그 산맥으로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발이 높은 산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이렇게 또 물결이 쭉 이렇게 있듯이 이것이 다 바람으로 인해서 생긴 이 모래 사막입니다. 거기에 이제 낙타의 발자국이 또 새겨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으로 가다가 가끔씩 이렇게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이런 오아시스를 통해서 이렇게 또 물도 공급하고 여기에 또 이렇게 나무들도 자라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황렬한 이런 사막과 가끔씩 보이는 이런 사막. 여기 사라 사막에 신기루가 많이 보여요. 저도 몇 번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이렇게 보면은 오아시스 같아요. 물도 있는 것 같고 또 나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막상 가보면은 없어요. 미라지라고 그러죠. 이 신기루를 미라지. 어? 라스베가스도 가보니까 그 미라지라는 호텔이 있더라고요. 신기루. 그런데 이 신기루에 있는 이런 곳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 할 때는요. 이게 이제 너무 사람이 목이 마르고 피곤할 때는 착시 현상이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보인대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은 그게 햇빛으로 인한 빛의 굴절 현상으로
이런 것이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사라 사막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황랄한 사막이죠. 너무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네, 국가가 우리나라의 8.5배나 되는 그런 나라가 대부분 이런 사막이라니까요. 근데 이곳에도 집을 짓고 또 삽니다. 천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베르베르인들이 이 나라의 원주민들인데 이런 사막들 참 보세요. 그 이쪽은 길도 없는 곳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곳으로 이렇게 또 사진을 우리 찍었잖아요. 이렇게 쭉 이런 곳들 또 이런 돌도 있고 그런 이 산도 있습니다. 거기서 또 위에서 내려 보이는 이 모래 사막의 여러 가지 모습. 이렇게 큰 모래가 산을 이루지만은 이 산이 또 언제 없어진지 모릅니다. 이게 모래성이라 그러고 모래 사막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 하늘과 이렇게 이것을 같이 맞닿은 끝에 지중해 끝에서 끝까지 다 사막입니다. 이런 황량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상들이 말이죠. 이렇게 낙타를 끌고 가는 분들은 이런 곳에서도 길이 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있어요. 때로는 이런 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데서 막 굴러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막의 모습들. 여기에 눈도 내립니다. 겨울에는. 그래서 사막에 눈이 오는 광경, 이것도 참 볼만합니다. 이렇게 덮이는 모습들. 거기서 이제 여기에, 그 양들이 또 풀을 뜯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막에도 풀을 뜯을 만한 풀이 있느냐 얘기할 때는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아침 이슬이에요. 참이 해 뜨기 직전에 내리는 그 이슬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초적인 어떤 생물이 삽니다. 그 양들이 그걸 먹고 이렇게 지내요. 낙타가 또 그를 먹습니다. 이슬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래서 우리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시간이 아침 이슬 내리는 그 시간. 그때에 하늘의 만나와 더불어 이 아침 이슬이 이렇게 또 땅을 적시는 참 이런 모습들. 여기 지금 눈이 내리는 광경. 요거는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 위에 또 오아시스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또 이렇게 찍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텐트를 쳐놓고 여기 이제 뭐 낙타 타고 다니는 여행객들이나 아니면은 양떼를 지는 목자들이 여기서 또 쉬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자, 여기도 사막에 돌이 있는 모습과 또 거기에 보니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참 이게 그 팜트리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아시스가 자연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오아시스가 한 사람이 38개 오아시스 팠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하라 사막에 오아시스를 그렇게 여러 개 파느냐고 비법이 뭐냐 했더니 이분 아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팠다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이거는 무슨 말인 거 아니? 사하라 사막에 어느 곳을 찔러도 수맥은 저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깊이 들어가서 못 파서 그런 것이지 수맥은 어디든 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말로 이래 가지고 그다음 사하라 사막에 오아시스를 파는 운동이 한때 이렇게 전개됐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참 이런 여러 가지 사막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 사하라 사막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카이로 가면요. 거기서 이런 사막을 만나기 위해서는 2, 3일 동안 가야 돼요. 아주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장거리 운전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리비아는 바로 여기가 바로 자기들의 나라고 자기들의 마을이고 여기가 자니까 사는 곳이에요. 모로코 우리 지난 주도 봤지 않습니까? 거기도 남쪽 그 도시부터는 다 그 사라 사막이에요. 바로 이런 곳을 접경을 합니다. 여기 또 오아시스가 있고 돌산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왼편에 있는 다 모래산 같지도 않고 오른편에 있는 다 돌산 같지도 않고 이게 섞여 있어요.
그저 이집트 쪽에 카이로 쪽에 있는 사막들은 기자 같은데 우리 피라미드 있는 그곳은 다 이런 돌밭도 있고 황랄지잖아요. 웨스트랜드 황무지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사막의 모습과 이렇게 대상인들이 이렇게 물건을 싣고 가는 모습들. 이들이 낙타들이 말이죠. 그들은 물이 없어도 보름 이상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이 있잖아요. 그게 물이 있대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들이 참 오래 견딘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사막에서 이렇게 달렸던 우리 차들이 잠시 지금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쉬는 거예요. 낙타도 쉬고 이 사람들도 잠시 이렇게 쉬어가는 곳입니다. 이런 사막들. 때로는 이렇게 오아시스가 또 더 멀리 이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에, 여기 지금 낙타 타고 가는 분들이 관광객들입니다. 관광객들이 이렇게 낙타를 체험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이런 곳을 이 낙타는 길을 납니다. 길을 내요 또 그렇게 가는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여러 가지 모습들, 사하라 사막의 오아시스의 모습들, 큰 장소는 큰 마을이 되는 것이고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고 작은 데는 그냥 웅덩이처럼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1층은 물건을 보관하는 곳, 2층은 주거지, 3층 테라스는 여성들의 전용 공간,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배웠던 대로 이런 곳에 양떼를 치고 이렇게 목동들이 또 지내기도 합니다. 여기 또 길도 없는데 사들이 또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이게 4x4로 우리가 이렇게 달리는 거죠. 사하라 사막의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막을 체험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이 여기 있는 주신들의 원주민들이 전 세계로 이민 갑니다. 베르베르인이. 그래서 아랍인이 대부분 차지하지만 남부에는 소수의 베르베르인이 살고 있고 리비아는 이슬람 국가가 국교고 아랍어가 사용되는데 이탈리아인은 카다피가 집권하기 시작한 1969년 이후는 대부분이 본국으로 철수합니다. 그래서 이 베르베르인이 지금은 유럽과 미국에도 많이 이민가 있습니다. 이런 해외에 많이 흩어졌어요. 지중해, 대서양 이런데 우리나라와의 국교 관계는 1980년에 수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 리비아는 또 북한과의 관계도 형성이 돼서 우리보다도 먼저 북한하고 1974년도에 수교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료협정, 문화협정, 경제기술협정을 맺고 있고 현재도 리비아 사막을 개발을 우리나라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광활한 이거 저 사막을 우리나라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1970년에서 80년 초에 그때 큰 도로를 다 주요 도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닦아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막을 개발하는 기술이 코레아 한국 사람이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비아의 트리폴리 시의 모습입니다. 수도. 한국과 이렇게 문화협정까지 1999년 9월에 체결이 됐고요. 이렇게 24회 서울 올림픽에도 15명 선수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이게 리비아와 북한의 이 관계는 반미,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노선에 그들이 이제 그 카타피 시절 때 그때 굉장히 밀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많이 이 북한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4년도에는 그때 이제 카타비가 죽고 나서 굉장히 이게 치안이 불안할 때에 한때 여행 금지 국으로도
지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2018년도 코로나 바로 직전인데 이때에 한 무장단체에 의해서 우리 한국인도 납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가 198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도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에는 선교가 불보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있더라도 굉장히 아주 비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약 1000명 정도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때 2010년경에 우리나라 두 분이 이렇게 납치가 된 적이 있어요. 아니 불법으로 선교했다고 이렇게 거기에 체포가 된 적이 있죠. 그래 이게 국제 사회까지 문제가 됐고 KWMC에서 중재해서 이분들을 이렇게 구명운동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세계 선교협의회에서는 이런 리비아 또 뭐 모로코라든지 또 튀니지라든지 이런 나라의 선교는 좀 자제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되면 이 튀니지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튀니지는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는 다 다루지 못해요. 우리 이제 튀니지를 끝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쪽 그 서쪽 대서양 쪽에 있는 나라로 가겠습니다. 아이브리 코스트 이런 나라들 또 가나 또 이렇게 그다음 이제 뭡니까 빅토리아 호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런 데 살피고 그래서 나중에는 남아공화국까지 이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우리가 살필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나라도 한 절반가량은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하시고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